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7 to 12에서 12를 맡고 있는 투빅스 12기 김석영입니다. 우선 저희 컨퍼런스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폰트 스타일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 막내인 제가 배우고 실험하고 또 느낀 점을 공유하려고 하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개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하였는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베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후 최종 모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추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글자는 저마다의 모양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처럼 벌레가 정성스럽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조금이나마 치근함과 귀여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퀴벌레일지도 모르는 이 벌레가 귀엽게 보인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바로 폰트입니다. 폰트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말에서 억양의 차이가 분위기를 결정하듯 그래서는 폰트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폰트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9년 10월 9일 네이버 클로버 AI에서 한글날을 기념하여 이제 진행했던 손글씨 폰트 생성 프로젝트입니다. 본인의 손글씨 약 250자 정도를 적어서 제출하면 이제 모든 글자가 나의 손글씨로 표현되는 그 나만의 폰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 대학생 정민정님께서 개인 프로젝트로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적은 손글씨 입력만으로 나만의 글씨를 이제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는 폰트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놀고 싶었습니다. 저도 네이버 손글씨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몇백 자를 좀 정성들에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투빅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좀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딱딱 만들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굳이 내가 글을 쓰지 않아도 내 손글씨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느낌만 뽑아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나름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생각을 기반으로 저희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우선 원하는 느낌을 이제 입력하면 그 느낌에 맞는 폰트를 출력하도록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느낌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상된 인공지능 폰트 스타일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처음 설계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최종 모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토인코더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붙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귀여운, 행복한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글씨 폰트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학습은 손글씨 폰트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빅스 지상 최강이라는 단어를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단어별로 출력한 결과입니다. 저기 왼쪽 테이블 보시면 각 행마다 약간씩 다른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로행은 같은 카테고리를 나타내고요. 이제 세로행은 같은 글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저의 결과가 이제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서 이 결과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한글날 손글씨 공모전에서 공개된 109개의 폰트 중에 전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던 2개의 폰트를 제외하고 107개의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글자로는 상용 한글 2350자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한글 이제 전체 글자 수를 세면 11,000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상용 한글을 써도 일단 상용 한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따라서 전체 데이터 개수는 107개의 폰트에다가 각각 2350자씩 있기 때문에 251,450개의 데이터로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후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하얀색 캔버스 바탕에 글자를 찍어 보았는데 지금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폰트마다 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라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우도 있었고 약간 삐죽삐죽 튀어나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좀 균일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선 이미지에서 그 검은색 픽셀이 포함된 상하 좌우의 그 바운더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키우고 균일한 패딩을 적용하여서 어떤 폰트라도 균일한 이제 중앙에 딱 모여 있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베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베딩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컨디션 벡터를 잘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원하는 느낌, 저희가 원하는 글자 같은 것들을 수치화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시도한 인베딩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독투백, 그다음에 컨볼루션 오토인코더로 학습된 레이턴트 벡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플렛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투백은 이제 도큐먼트와 그 도큐먼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좌표 벡터의 평균으로 도큐먼트 벡터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네이버 폰트의 소갯말들을 도큐멘트로 설정하고요. 각 소갯말들을 이제 20차원의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느낌을 입력하면 그 느낌대로 이제 글자를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깡패라는 글자를 싱그러운 햇살처럼 이라는 느낌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싱그러운 햇살 같은 깡패라는 글자를 얻게 되겠죠. 이런 이제 여러 사연들이 담긴 이런 소갯말들은 좀 전반적으로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풍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서정적인 느낌을 담은 노래 가사 3만 개를 추가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한 방법은 이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추출한 레이턴트 벡터입니다. 인베딩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추출했고요. 각 이제 글자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과를 찍어봤는데 조금 더 좀 확실한 인베딩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봐서 새로운 구조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트리플렛 네트워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 어려운 이제 이미지 분류에서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가 유사성을 갖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그 차이를 각각의 특징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저희 데이터의 경우 단어의 내용은 같지만 좀 서로 다른 단어의 내용은 같지만 서로 다른 폰트가 이제 107개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좀 유사한 폰트끼리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트리플렛 네트워크는 조금 무거운 구조긴 하지만 이 구분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이 데이터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앵커는 이제 임의의 데이터로 설정하고 포지티브는 앵커와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 네거티브는 앵커와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렛 네트워크의 목적은 레이턴트 공간 내에 이제 앵커와 포지티브 데이터의 거리를 가깝게, 그리고 앵커와 네거티브 데이터의 거리를 멀게 학습시킨 것입니다. 저희는 이 특성을 이용하여 이제 카테고리 벡터와 이제 글자 레터 벡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요. 잘 학습이 되었을 경우 카테고리 벡터의 경우 같은 폰트끼리 뭉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레터 벡터의 경우 같은 글자끼리 뭉치게 될 것입니다.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각각 포지티브, 앵커, 네거티브 데이터를 저희 이제 컨볼루셔널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128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벡터 간의 거리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단 같은 폰트끼리 뭉친가에 대한 시각화 결과입니다. 일단 왼쪽 결과를 먼저 출력을 했었는데 폰트들이 어느 정도 분집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같은 클래스, 그러니까 같은 폰트끼리는 같은 색깔로 출력되게 한번 시각화 플롯을 찍어 보았는데, 네, 보시다시피 같은 색깔들이 잘 뭉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5개의 분집을 형성하고 각각 이제 각 분집의 평균 벡터를 그 카테고리의 대표 값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사한 폰트끼리 뭉친 그 5개의 클러스터를 구분을 하였는데요. 글자의 특징에 맞게 좀 이름을 지었는데 좀 짓느라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좀 했는데 그럴듯한가요? 이거는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좀 부끄러워서. 그리고 같은 글자끼리 뭉치는가에 대한 시각화를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실수로 코드를 좀 잘못 작성해서 생긴 코드인데, 저희가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소한 웃음이 되어줄 아주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발표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결과고요. 이게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렉, 빅, 그리고 뷰, 그리고 같이 약간 유사한 형태를 지닌 폰트들이 가까운 거리에 뭉쳐 있고요. 오른쪽의 결과가 뭐냐면 같은 글자, 같은 색으로 표시되는 건데, 같은 글자끼리 굉장히 겹쳐 있기 때문에 같은 글자끼리도 잘 뭉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이 트리플렛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유사한 폰트끼리 뭉치는 카테고리 벡터, 그리고 같은 글자끼리 뭉치는 레터 벡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한 모델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인베딩에서 소개드린 이제 3가지 중에 이제 2가지 방법을 각각 컨디션으로 넣는 2개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 독투백을 컨디션으로 넣는 모델은 이제 원하는 그 느낌을 컨디션으로 입력을 받을 경우 그 느낌에 맞는 이제 글자를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트리플렛을 컨디션으로 하는 이 2번째 모델은 학습 시에는 원본 이미지가 만드는 저 Z 벡터에다가 카테고리 벡터 그리고 레터 벡터가 합쳐져서 다시 원본을 복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된다면 이제 인코더 부분 사용하지 않고 디코더 부분부터 저희가 카테고리 벡터랑 레터 벡터만 잘 주어진다면 저희가 원하는 느낌의 글자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저희 모델을 학습하여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독투백을 컨디션 벡터로 사용한 모델의 결과물입니다. 사용자가 서울이라는 글자에 함께하는 복지도시라는 느낌을 담은 이제 결과물입니다. 왼쪽은 그냥 저희가 약간 기대하기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되게 이상적이겠다라고 이제 예시로 들었고요. 실제 결과물은 오른쪽입니다. 실제로 출력했을 때는 생각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느낌을 부여한 글자도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트리플렛에 대한 결과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또 보여드렸던 건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축으로는 같은 카테고리, 세로축으로는 같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구조 자체는 독투백 모델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실제 결과인데 이것도 이상적인 결과에 비해서는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독투백과 트리플렛이 공통적으로 잘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트리플렛 모델을 기준으로 왜 복원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한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원본을 복원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잘 복원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MSE도 0.02 정도일 때가 이제 적당히 잘 복원되는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파악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제시한 네트워크로
그 보틀렉 사이즈, 그러니까 Z 벡터의 사이즈를 조정하면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았는데 처음에는 128 차원의 벡터로 했다가 32 차원의 벡터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 네,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디코더 부분을 사용하여 글자 이미지를 보고 이제 생성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좀 굉장히 난해한 모양의 글자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원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디깅을 하면서 인코더에서 얻은 그 Z 레이턴트 벡터 값을 2차원에 실제로 출력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인베딩 벡터들은 스케일이 굉장히 작게 뭉쳐져 있는 반면에 인코더에서 이제 추출된 레이턴트 벡터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Z의 값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Z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두 분포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그 KLD 이제 로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도입을 해서 학습을 시킨 결과 Z 공간은 바로 수렴을 했는데 MSE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MSE가 줄어들지 않으면 원본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여기서는 KLD 텀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페널티를 도입해서 학습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제 KLD 로스를 도입한 이후 Z 값을 다시 찍어보았을 때 왼쪽이 아까 이전의 값인데요. 이전 값보다 훨씬 스케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Z 값의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글자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다시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이전 거고요. KLD를 도입하기 전보다는 뭔가 글자 같은 형태를 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터 벡터와 카테고리 벡터가 약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 것 같지 않아서 저희는 여전히 Z가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보틀렉 사이즈를 줄일수록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MSE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제대로 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줄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Z 차원이 줄면 이제 그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레터 벡터와 이제 카테고리 벡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Z의 영향력을 줄여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틀렉 사이즈를 점차적으로 줄여봤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32, 16, 8 사이즈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8 사이즈, 보틀렉 사이즈가 8일 때 앞에 두 결과보다 훨씬 투빅스 지상 최강이라는 글자와 조금 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것은 Z의 영향을 줄일수록 상대적으로 이 인베딩 벡터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이 인베딩 벡터들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그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레터 벡터와 카테고리 벡터 각각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레터 벡터의 경우 이제 Z 레이턴트 벡터를 2라는 글자로 고정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벡터만 이 각 행에 얹혀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고정된 Z 환경에서 글자를 이제 생성한 결과 Z의 차원이 이제 점점 줄어들수록 좀 더 원래의 글자를 찾아가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 맨 끝에 보시면 싹 다 2였다가 이제 여기서는 조금씩 다른 형태를 찾아가는 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벡터의 경우에는 이제 고정된 0번 카테고리 벡터에서 추출한 그 Z 값을 고정시키고요. 레터 벡터를 위치에 맞게만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Z의 차원은 줄어드는데 보시다시피 각
행이 모양이 다 똑같죠. 그래서 카테고리 벡터를 변경시키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터에 비해서 좀 더 미묘한 차이를 갖는 폰트 모양을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폰트를 복원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인베딩한 컨디션 벡터보다는 폰트 이미지 자체의 레이턴트 벡터 값에 매우 의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폰트를 이제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컨디션 인베딩 벡터의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저 Z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Z의 디멘전도 줄여보고 컨디션의 가중치도 줘보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컨디션에 이제 좀 더 의존적인 결과가 나올 만큼 개선을 보이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발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컨디션에 대한 컨디션 벡터를 고정값으로 줬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시킨 컨디션 벡터가 굉장히 합리적인 값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이제 넣어놓고 변경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역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인베딩 값으로 업데이트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인베딩 벡터의 차원이나 스케일들을 좀 더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컨디션의 영향을 키워주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하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저희가 부여한 컨디션과 이제 실제 컨디션의 이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연결하여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네트워크에 전파시켜서 학습시키면 보다 더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의 첫 트윅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트윅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선배들과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프로젝트가 뭐 재밌냐고 항상 이렇게 상냥하게 물어봐 주신 저희 식기 선배님께 정말로 감사했고요. 저도 앞으로 저런 마음 따스한 선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서 구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이제 폰트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자 Z값을 실제로 플롯할 생각은 평소에 전혀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찍어보고 이 스케일이 크다 판단하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경험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명이서 협업을 할 때 깃허브나 이제 노션 같은 협업 툴들을 이용해서 좀 유기적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협업 툴에 익숙해지는 경험도 굉장히 값진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깃허브의 코드를 이제 정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저희는 이제 추후 지금 보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멤버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했는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7기 선배님부터 10기, 11기 선배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오픈 카톡방으로 추가적인 질문 받도록 하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